1929년 10월 29일 아침, 월스트리트의 한 투자자는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의 계좌에는 100만 달러가 있었죠. 그날 저녁 그는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계좌 잔고는 0이었거든요. 단 하루 만에 현재 가치로 200조 원이 넘는 돈이 증발했고 미국 전역에서 수천 명이 같은 선택을 고민했습니다. 전쟁도 없었고 자연재해도 없었죠. 그냥 어느 화요일 오후 숫자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뿐인데 세계 최강 대국이 무너졌습니다. 실업률 25%, 4명 중 1명이 길거리로 나앉았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고픔에 기절했으며 하늘에서는 검은 먼지 폭풍이 태양을 삼켜버렸죠. 역사상 가장 처참했던 경제 붕괴. 대공황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끝났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시작은 파티였습니다. 1922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말 그대로 축제 분위기였거든요. 전쟁 중에 탱크를 만들던 공장들이 이제는 냉장고와 세탁기를 찍어냈고 뉴욕의 스카이라인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졌으며 거리마다 재즈 음악이 흘러넘쳤습니다. 사람들은 진심으로 믿었죠. 이 좋은 시절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요. 심지어 경제학자들까지 나서서 걱정 마세요. 이 성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라고 공언했거든요. 헨리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덕분에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시간이 12시간에서 90분으로 줄었고 모델T가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폭발하니까 철강, 고무, 석유까지 전부 호황이었죠. 도시에 전기가 들어오면서 미국인들은 새로운 문명에 눈을 떴습니다. 1929년까지 1000만 가구가 라디오를 보유했는데 이건 그냥 기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통하는 창문이었거든요. 뉴스와 음악과 광고가 동시에 쏟아져 들어왔고 사람들은 이 신기한 물건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화려한 파티에 모두가 초대받은 건 아니었다는 점이죠. 도시가 불야성을 이루는 동안 농촌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전쟁 때 식량을 수출하며 돈을 벌었던 농부들이 이제는 가격 폭락으로 빚더미에 앉았거든요. 최신식 트랙터를 사려고 대출을 받았지만 그 트랙터는 파산 속도만 빠르게 해줬을 뿐이었습니다. 도시 사람들도 사실 그리 건전한 건 아니었죠. 그때 미국에서 유행한 게 바로 할부 구매였거든요. 라디오가 갖고 싶어요? 할부로 사세요. 자동차요? 할부로요. 냉장고도 세탁기도 전부 할부였습니다. 지금은 너무 당연한 시스템이지만 당시에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고 사람들은 자기 월급의 몇 배나 되는 물건들을 거침없이 질렀죠. 은행들은 신이 났습니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가 붙으니까 앉아서 돈을 버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진짜 광기는 월스트리트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이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었죠. 마진 거래라는 게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돈 10달러만 있으면 100달러어치 주식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나머지 90달러는 빌리는 거죠. 주가가 오르면 대박이고 떨어지면 빚만 남는 도박이었는데 문제는 당시 사람들이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발사가 손님에게 주식 추천을 했고 호텔 벨보이가 재벌에게 투자 조언을 했으며 구두닦이 소년이 증권 분석을 했습니다. 1924년부터 1929년까지 다우존스 지수는 4배로 뛰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돈을 벌었고 모든 사람이 더 벌 수 있다고 믿었죠. 회사의 실적 같은 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업들의 수법도 가관이었죠. 지주회사를 세우고 그 지주회사가 또 다른 지주회사를 소유하고 그 회사는 또 다른 회사를 소유하는 시기였는데 정작 맨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종이 위에 숫자들이 서로를 떠받치고 있었을 뿐이죠. 주가가 오르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고 의심하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았습니다. 경제학자 로저 밥슨이 1929년에 폭락이 옵니다 라고 경고했을 때 월스트리트의 반응은 더 많은 주식을 사는 거였거든요. 밥슨은 비웃음거리가 됐고 파티는 계속됐습니다. 샴페인이 넘쳤고 재즈가 울렸으며 돈 새는 소리에 경고는 묻혀버렸죠. 하지만 파티장 바닥에는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농촌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도시 소비자들의 할부금 연체가 늘어났으며 기업들의 재고는 쌓여갔거든요. 공장에서 물건은 계속 쏟아졌지만 살 사람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과잉 생산과 과소 소비의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아무도 음악을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멈추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다들 눈을 감고 춤을 계속 췄습니다. 1929년 10월이 올 때까지요. 10월 24일 목요일, 역사는 이날을 검은 목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주가가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잠깐 내려갔다 다시 오르겠지. 다들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내려가기만 했습니다.
금요일도 내려갔고 토요일 장이 열렸는데도 내려갔으며 월요일에는 더 심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 화요일 진짜 지옥이 열렸죠. 이날을 검은 화요일이라고 부르는데 주식시장이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수직 낙하를 했습니다. 증권거래소 전광판에서 숫자가 빨간색으로 물들었고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으며 양복 입은 남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쓰러졌거든요. 하루 만에 14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200조 원이 넘는 돈이죠.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집이었고 누군가의 노후 자금이었으며 누군가의 아이들 학비였습니다. 전부 사라졌죠. 증권거래소 밖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거나 땅을 내려다봤죠. 어떤 사람은 손을 잡고 울었고 어떤 사람은 아무 표정 없이 걸어갔습니다. 화려했던 1920년대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벽에 정면 충돌하면서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마진콜이라는 게 터졌거든요. 10달러 내고 100달러어치 주식을 산 사람들에게 증권사가 연락을 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졌으니 나머지 90달러를 당장 갚으라고요. 문제는 그 90달러가 없다는 거였죠. 주식을 팔아서 갚으려고 했지만 모두가 동시에 팔려고 하니까 주가는 더 떨어졌고 빚은 더 커졌습니다. 악순환의 완벽한 예시였죠. 월요일에 백만장자였던 사람이 목요일에는 빚쟁이가 됐습니다. 여름 내내 마티니를 마시며 여유롭던 은행가들이 이제는 대차대조표를 들여다보며 머리를 쥐어뜯었거든요. 그 다음은 은행이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바닥에 오크 책상까지 갖춘 그 믿음직스러운 금융기관들이 사실은 모래 위에 지어져 있었다는 게 드러났죠. 은행들이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니까 자기들도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달려왔죠. 뱅크런이라고 부르는 현상이에요. 사람들이 은행에 몰려가서 자기 예금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은행이 그 돈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려줬으니까요. 은행 앞에 긴 줄이 늘어섰고 문이 닫혀 있으면 사람들이 두드리고 소리쳤습니다. 제 돈 내놓으라고요. 창구 직원들은 침착하게 말했죠. 걱정 마세요. 여러분의 돈은 안전합니다. 근데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닙니다. 가족 전체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채권은 휴지 조각이 됐고 이모가 저축한 돈은 공중에 증발했으며 어린 아들의 돼지 저금통만 남았는데 그게 이제 집안에서 제일 큰 재산이 됐죠. 차마 아이에게 말을 못했습니다. 이 재앙은 미국에서 멈추지 않았거든요. 미국 은행들이 해외에 빌려줬던 돈을 급하게 회수하기 시작하면서 유럽 경제도 무너졌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겨우 회복 중이던 독일 경제가 다시 붕괴했고 영국도 흔들렸으며 세계 무역량은 3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도미노처럼 쓰러졌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와중에도 신문들은 낙관적인 기사를 실었다는 겁니다. 시장이 조정 중이다. 투자자들이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 이런 헤드라인 바로 아래에 결혼 반지를 팔아서 빵을 사는 남자 사진이 실렸거든요. 정치인들은 최악은 지나갔다고 했고 은행가들은 실크 조끼를 입고 카메라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불타고 있지 않아요.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라디오에 출연해서 차분하게 말했죠. 미국 경제의 기초는 튼튼합니다. 근데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텅 빈 저녁 식탁에 앉아서 이 말의 어느 부분이 자기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계속 굴러갔죠. 부서지고 방향을 잃은 채로 아무 일도 없는 척하면서요. 주가 폭락은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작이었을 뿐이에요. 그 아래에 진짜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1931년이 되자 음악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불이 꺼지고 파티가 끝났는데 찾아온 건 침묵이 아니라 공장들이 멈추는 소리였죠. 아버지들이 참아하지 못했던 사과를 속삭이는 소리, 미국 전체가 한꺼번에 숨을 내쉬고는 다시 들이쉴 게 없다는 걸 깨닫는 소리였습니다. 실업률이 25%까지 치솟았거든요. 일하고 싶은 미국인 4명 중 1명이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직업이 연기처럼 사라졌죠. 한때 미국 산업의 심장이었던 디트로이트에서는 자동차 공장들이 하나씩 문을 닫았습니다. 생산량이 75%나 줄었거든요. 거대한 기계들이 멈췄고 조명이 어두워졌으며 한때 미국의 꿈을 조립하던 노동자들은 공장 문 밖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뭘 기다리는지도 몰랐죠. 도시 전체가 피로의 무게에 짓눌렸습니다. 빵을 타려는 줄이 시내를 관통했고 끝없이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묽은 수프 한 그릇을 받았고 아이들은 옆에서 지켜봤는데 왜 아침밥이 사치품이 됐는지 이해하기엔 너무 어렸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수업 중에 쓰러지는 걸 목격했는데 지루해서가 아니라 배가 고파서였습니다. 며칠째 먹지 못한 아이들이었죠. 미국은 비유적으로 굶주린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굶고 있었어요. 절망이 모든 가정에 스며들었죠. 은행은 망했고 저축은 사라졌으며 존엄성마저 얇아지고 있었습니다. 자살률이 급등했고 신문들은 부고 씻는 걸 포기했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었거든요.
모든 통계 뒤에는 이름이 있었고 모든 이름 뒤에는 한때 이 나라가 자기를 돌봐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혼율이 폭락했고 출산율도 떨어졌죠. 미래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밥도 장담할 수 없는데 결혼과 아이를 꿈꿀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한데 하늘이 검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개평원에서 수년간 과도한 농업이 땅을 헐벗게 만들었거든요. 비가 그치자 토양이 갈라졌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폭풍이 미국 중심부를 휩쓸었는데 솟아오르는 검은 벽 같았고 숨을 막히게 했으며 성경에나 나올 법한 장면이었죠. 검은 눈보라라고 불렀는데 땅만 덮은 게 아니라 태양을 가려버렸습니다. 농작물이 묻혔고 가축이 질식했으며 집안에 먼지가 가득 찼습니다. 가족들은 밤새 기침을 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들을 먹여 살리던 바로 그 흙에 뒤덮여 있었죠. 오클라호마, 캔자스, 텍사스 수백만 명이 떠났습니다. 가진 것을 전부 낡은 차에 싣고 서쪽으로 운전했죠. 아직 모래로 변하지 않은 일자리와 땅이 있다는 소문을 따라서요. 차에는 표지판을 달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아니면 파산. 그런데 대부분에게는 그냥 파산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후보 대통령이 중심을 잡으려 애썼죠. 자원봉사를 장려하고 적은 규모의 구호 프로그램을 내놓았습니다. 후보댐을 착공하기도 했는데 공학적 기적이었지만 시카고에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거나 세인트루이스의 가족들에게 지붕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후보는 대규모 연방 지원을 거부했어요. 위험하다고 했고 미국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되면 사람들은 듣기를 그만둔 상태였죠. 그의 이름은 고통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판자촌을 후버빌이라고 불렀거든요. 쓰레기와 판지로 만든 빈민가요. 후버 담요라는 말은 추위를 막으려고 덮는 신문을 뜻했고 후버 깃발은 빈 주머니를 뒤집어 꺼낸 모습을 말했습니다. 그의 유산은 콘크리트와 공학만이 아니었어요. 추위와 굶주림과 먼지였습니다. 그러다 무언가가 폭발했죠. 1932년 여름 수천 명의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들이 워싱턴으로 행진했습니다. 필사적이고 잊혀진 사람들이었죠. 복무 대가로 약속받은 보너스가 있었는데 수십 년 후에나 받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수도 밖에 천막촌을 세우고 평화롭게 기다렸어요. 의회는 안 된다고 했고 후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왔죠. 최루탄이 발사됐습니다. 천막이 불탔고 가족들이 연기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정부가 자국의 영웅들에게 무기를 겨눈 거예요. 처음으로 미국인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벌어지고 있는 일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는지를요. 급진주의가 퍼졌습니다. 사회주의 집회가 열렸고 공산당 가입이 늘었죠. 이론을 믿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굶주림 외에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으니까요.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딜린저, 보니와 클라이드 같은 은행 강도들이 악당이 아니라 민중의 영웅으로 여겨졌어요. 다른 모든 사람을 배신한 기관들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로요. 미국은 그냥 파산한 게 아니었습니다. 부서진 거였죠. 그런데도 무언가가 버텼습니다. 믿음도 아니고 낙관도 아니고 그냥 인내였어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주했고 줄을 섰고 가족을 붙들었으며 살아남았죠. 나아질 거라고 확신해서가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질문은 남았습니다. 끝없는 성장을 약속하던 나라에서 성장이 멈추면 뭐가 남는 걸까요? 그리고 있기는 한 걸까요? 이 잔해에서 사람들을 이끌어낼 누군가가 1933년 3월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가 취임 연설대에 섰습니다. 수백만 명이 귀를 기울였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금도 은행도 먼지도 아니고 두려움이라고요. 그건 그냥 연설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쉬는 깊은 숨이었죠. 루스벨트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몇 주 안에 해진 옷을 입은 청년들이 삽과 천막과 목적을 받아들었거든요. 민간자원보존단이었습니다. 나무를 심고 나라를 살리러 왔습니다. 그 순서대로요? 네, 그 순서대로요. 곧이어 공공사업진흥청이 만들어졌습니다. 수백만 명이 도로, 다리, 학교, 우체국을 짓기 위해 고용됐죠. 그들은 기반시설만 재건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부심을 재건했어요. 한때 빵줄에 서던 사람들이 이제 발판 위에 서서 강철을 하늘로 들어올렸습니다. 테네시 밸리에서 루스벨트는 TVA를 출범시켰습니다. 댐이 세워졌고 불이 켜졌죠. 어둠 속에 살던 마을 전체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라디오 앞에 모였는데 이제야 살 여유가 생겨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꽂을 전기가 생겼으니까요. 천천히 분명하게 생명이 깨어났습니다. GDP가 올랐고 실업률이 내려갔으며 먼지가 가라앉았죠. 말 그대로도 비유적으로도요. 사람들이 다시 미래를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루스벨트는 일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기계를 고치고 싶었지. 그냥 기름칠만 하려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SEC는 월스트리트가 월스트리트 짓을 못하게 막았고 FDIC는 예금이 다시는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했죠. 은행들이 다시 문을 열었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돈을 찾으러 뛰어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희망을 품고 돈을 맡겼어요.
그 다음은 사회보장제도였습니다. 누구를 부자로 만들어주진 않았죠. 그럴 필요도 없었고요. 이건 이런 말이었거든요. 당신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기억할 겁니다. 쓰러질 때까지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기념비적이었습니다. 예술마저 일자리를 얻었어요. 연방 예술 프로젝트가 화가, 사진작가, 작가들에게 돈을 주고 회복 중인 나라의 영혼을 담아내게 했습니다. 도로시아 랭이 찍은 사진 한 장, 이주민 어머니가 그 모든 것의 얼굴이 됐죠. 그녀의 눈은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살아남고 있다고 말했어요. 할리우드도 가세했습니다. 사람들이 극장에 몰려가서 오즈의 마법사를 봤는데 거기서 회색 세계가 컬러로 변하죠. 대공황 한가운데서 미국인들은 여전히 꿈꿨습니다.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더요. 도시가 다시 활기를 띠었고 식당이 다시 문을 열었으며 라디오에서 스윙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눈을 조금만 찡그리면 스카이라인이 다시 솟아오르는 것 같았죠. 저 멀리서 공장들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비재만이 아니었어요. 헬멧, 군화, 탄약이었습니다. 세계가 다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무언가를 위해서요. 대공황은 축하와 함께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과 함께 끝났죠. 물집 잡힌 손과 지친 등과 함께, 법률과 희망과 약간의 재즈와 함께요. 무너졌던 나라가 조각조각 다시 일어서기로 선택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다시 일어서는 동안 지평선에 이미 다른 무언가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죠. 더 어둡고 더 시끄럽고 전 지구적인 무언가가요. 이번에는 전 세계가 그걸 느끼게 될 겁니다.